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015년도 3회부터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2급 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우리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풀어보고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특징, 장단점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살짝 지금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면 이제 1번 문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리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더. 자, 리더라고 하면 우리 조직에서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힘을, 파워를 가지고 조직원들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리더의 이제 권력 기반이라고 했어요. 이제 파워 소스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이들한테 권력이 나오는 건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일단 해당하지 않는 건데, 자, 첫 번째 보면 강제적 권력이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리더한테는 권력을 주어지긴 하지만 가끔씩은 조직원들이나 어떤 팀원들이 어떤 분위기 또는 환경, 상황 등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리더가 그 상황에 맞게 상황 또는 환경에 맞게 강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떠한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강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꼭 해야만 된다. 여기서도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당위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거 꼭 해야 된다. 대놓고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당신들이 따라와 줘야 된다. 라는 의미의 강제적 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보상적 권력. 자, 보면은, 자, 보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자, 권력. 분명히 리더가 권력은 행사를 합니다.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조직의 목적, 저 조직의 목표 있겠죠.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번에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든지 또는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했다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주어지는 금전적일 수도 있고요. 비금전적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거 있죠. 팁을 줄 수 있고, 비금전적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가나 또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 복리후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준거적 권력.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의 우리 삶을 살면서 가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의 태스크 단위 얘기를 하는데 이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기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준거적 권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합법적 권력이 있는데, 자, 먼저 합법적으로 볼게요. 리더가 어떠한 힘, 파워를 행사하는 거는 그에 맞게끔 위에서 뭐예요? 어떤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인 게 되는 거죠.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조직은 공식적인 집단이니까 그들로부터 인정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력이죠. 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4번이 효율적인 권력이란 건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나머지 하나가 전문적 권력입니다. 자, 전문적인 권력. 자, 리더가 일을 수행함에 있어갖고 당연히 일을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힘은 주어지지만 문제는 이들도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구성원들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해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행사하는 권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문적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효율적 권력입니다. 요런 파워 소스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나오는데 보통은 요런 식으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이제 묻는 게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요렇게 설명해 놓고 어떠한 권력에 속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나오니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춰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적합한 공급 사슬 전략. 자,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이제 SCM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어떤 중간 과정, 그리고 소비자한테까지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단계까지 이것을 체인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혁신적인 제품에 적합한 공급 사슬이다. 자,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적 제품. 다른 말로 우린 뭐라고 한다? 보통에서는 신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상당히 적합하다. 그리고 수요의 변동에 대비해서 충분한 양을 재고를 유지한다. 수요가 변동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신제품 나왔을 때 거기에 반응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양이에요. 혹시나 나중에 경로상에 있는 또 다른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적게 되면 우리가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것은 반응적입니다. 자, 4번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민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움직이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자, 예문에 보면은 혁신적인 제품. 그 혁신한 건 신제품인데 신제품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소비자가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는 일단 제품 수명 주기상에서 도입기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과연 살 것이다, 안 살 것이다를 먼저 그들의 반응,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또는 무엇이 잘못됐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역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변동에 대비한다고 했어요. 그럼 즉 뭐야?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역시 행동이나 소비자 행동이나 태도를 먼저 우리가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도를 시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반응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조정이 있겠죠.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생산 능력의 차이를 봅니다. 봐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즉 앞에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비정형적인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만약에 소비자가 몰린다 또는 몰리지 않는다에 맞춰서 그들의 보다 반응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경영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전 경영 이론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하나예요. 볼게요. 자, 첫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계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인간의 기계화. 얘네들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됐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 모던 타임즈가 나올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사만 하루 종일 쪼이고 어떤 사람은 칠만 하루 종일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아예 못하게 하고 사람은 기계화시킨다라는 내용의 영화인데 그것이 여기에 가장 많이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문에서 보면은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아, 시간 연구, 동작 연구하면 무조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예요. 시간 연구, 물론 동작도 여기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계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이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사 쪼이는 사람은 이렇게 서갖고 나사만 하루 종일 쪼이는 거예요. 쓸데없이 뭘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쉬러 가는 시간을 없애고 그것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아,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본인 자리에서 나사를 쪼였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나사를 한 100개는 더 쪼일 수 있다. 자신의 할당량을 100개 이상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동작을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문에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하면은 아, 무조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다. 답은 일단 나왔어요. 테일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관리자의 권한은 최대한 줄이고 작업과 작업독을 표준화시킨다. 아, 표준화시켜갖고 쓸데없는 움직임을 모두 빼버린다. 거품을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로지 작업자는 일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간, 동작 연구 말고도 경제인 가설. 가설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들한테 보상만 해주면 알아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성과급제예요.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나사 100개 쪼이면 그만큼 대가는 줄게. 그런데 만약에 1000개 한다, 10,000개 한다. 그러면 그 한 만큼 더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본다? 오로지 돈에 관련되는 경제인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나온 인간의 기계화. 이게 핵심이죠. 지금 노란색 옷 쓴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과연 이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아, 이건 안 된다. 사람은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쉬고 느끼고 여행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래야 돼. 그래야 다음 일을 잘할 수 있어. 나온 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메이오 교수가 한 거죠. 아,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뭔가 이제 감성도 느끼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무실에 일을 할 때 이렇게 빛도 좀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음악도 좀 나오고, 향기도 좀 나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걸 필요로 하는 거죠. 해가지고, 아, 인간은 절대 적이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 즉, 얘네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인 가설을 얘기합니다. 여기하고 정반대죠.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인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이론 다 하나의 맹점들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너무 인간을 기계화에만 의존시켰고 얘네는 너무 인간성에 치중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고전적 경영 이론 문제도 나왔다시피 하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특히 지문 줄 한번 칩니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무조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역시 경제인 가설이 나왔다 하면 이것도 역시 테일러입니다. 만약에 사회인이 나왔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한다 하고 인간관계로 나왔다. 그럼 메이어 교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요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이제 투자의 이제 경제적 평가 방법 중 회수 기간에 대한 장점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 다룰 수 있는 지문들이 바로 시간적 가치예요. 시간적 가치.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떠한 우리가 화폐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 산 내용들이 화폐가 내년에 내후년에 그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회수 기간이 짧다. 만약에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또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경우 유용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5번이죠. 자, 회수기간법은요. 절대 시간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못해요. 회수기간입니다. 그 기간, 그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들은요. 그 시간적 가치를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시험에 멘트에 나와요. 거의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리스크, 위험이라는 부분들은 고려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간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답은 4번, 5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문제도 요즘 자주 많이 나오고요. 특히 3과목하고 연계가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재나 부품 또는 서비스 설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에 우리가 줄 한번 칠게요. 그리고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주를 주는 일반적인 이유를 기업 측면에서 기술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주를 준다. 자, 외부에서 구매한다. 즉 뭐예요? 이 외부라는 게 여기선 주체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봤을 때 조직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시간과 비용은 분명히 많이 들어. 하지만 어떤 컨트롤하거나 피드백함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조직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오고 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못 지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요. 즉 뭐예요?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설계나 제조, 배송 프로세스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리드타임과 물류비를 쉽게 통제한다. 자, 리드타임이라는 건 우리 아시겠지만은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오더가 떨어졌으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각종 부품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품을 완제품 만들어서 출시하기 이전까지 완제품의 형태예요. 대기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과 물류비, 수송, 보관, 운송, 하역 모든 비용을 포괄한다고 했죠. 얘들이. 이런 걸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자,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해요. 왜? 내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지만 통제가 돼요. 하지만 외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주체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는 가능합니다. 내부는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절대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는 쉽게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다음 안에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전통적 회계 시스템이 환경 보존에 들어간 비용. 자, 환경 보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계속 나오네요. 환경 활동. 네, 이런 데 투자한 가치는 제대로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환경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쉽게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 기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자, 예를 들면은 환경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가 이제 가능하죠. 기존에 어떤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를 이용하니까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하는데 얘네들 어때요? 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이용했을 때는 나무 5그루를 더 심는다. 라는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얘들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라는 거고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인 벌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을 생각한 벌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회계라는 개념하고 경제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환경을 살린다는 개념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비록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뭐 매연을 하지 않는 기계나 도구를 놓기 위해서 역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것이 뭐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이제 그림 회계가 되겠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조정, 재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국제물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국제물류는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복잡할 것입니다. 서류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국가 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죠. 특히 경영의 외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 특히 정치하고 경제,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상대국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또한 국경 이동에 따른 복잡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절차가 다 복잡해요. 위에 1번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거의 표준화되어 있어. 왜? 같은 한 국가니까. 근데 외부 같은 국제 물류는 어때요? 국가와 국가 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가치관과 이념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또한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일관 운송의 보편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가는 거기 때문에 배를 이용할 수 있고 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때요? 보편화 시켜야 돼요. 일반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쨌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거는 우리나라대로, 외국 건 외국대로 하면 어때요? 되게 복잡해지고 진입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화 시켜야 됩니다. 일반화 시키고. EDI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물류정보 시스템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다. 어떤 국가는 전자문서 교환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써요. 근데 어떤 국가는 그런 거 안 써. 그럼 이들끼리 거래할 때는 어때요?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말부터 잘못됐죠. 자,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소화.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거래를 하는데 간소화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간소화시켜도요.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키는 거지 간소화는 아닙니다. 보편화나 일반화는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들은 가능하지만 이렇게까지 쉽게 심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 간에 어떠한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에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이하까지 간소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멘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들이.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8번도 이제 간혹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게요. 자, 이것은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조사. 의견조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다, 종합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네요. 컴마 다음에 전문가 그룹을 선정한다. 자, 전문가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배치시켜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시킵니다. 토론을 시켜서 어느 정도 답이 추려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보내요. 이들한테. 보내갖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를 점점 작게 시키는 거예요.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광범위했어요, 내용이. 근데 점점 줄여가는 거죠. 해서 문제 해결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는 주체가 누구다?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이제 1번 델파이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8번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9번부터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